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교수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그 단어가 주는 의미 그대로 문법 번역.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고 그 목표를 모국어로, 모국어 학습자의 뭐를 목표로 이렇게 번역하는 방식으로 공부해 간다. 언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뭐냐라는 걸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목표어와 학습자 모국어 간의 번역을 통해 학습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법을 공부해서 학습자의 모와 그 학습하고자 하는 대상인 목표 사이. 그렇다면 우리들의 학생들은 한국어와 학습자 모국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번역을 통한 학습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고전적 교수법, 네, 클래식 그 메소드라고도 해요. 고전적 교수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고전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사실은 그 일종의 중세의 라틴어,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라틴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어가 된 라틴어로 이렇게 그 고전 문학 작품이라든지 철학서 그런 것들을 읽기 위해서 공부했다고 했는데 이제 좀 더 하나 더 보자면 라틴어와 그리스어 교육 두 가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교육했던 그런 것에서 유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러면 언제 주로 쓰였냐? 18세기, 19세기 정도 때에 걸쳐서 유럽에서 여러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많이 널리 사용되었던 교수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라틴어나 그리스어 이런 걸로 된 특히 라틴어로 된 라틴어는 아예 사어가 됐죠. 나중에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구어로는 라틴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 사용하지 않게 된 라틴어가 왜 공부해야 되냐? 이건 바로 라틴어로 된 고전 서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틴어가 이렇게 화려하게 꼽히던 그 시절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뭐 문학 서적이나 미술 서적, 철학 서적 그런 여러 가지 서적들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그 자료로서의 유산들이 그대로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일상생활엔 라틴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니까 언어로서 말하는 언어로서는 이미 사어가 된 언어였죠. 어?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는 데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 언어를 학습하는 목표가 아니, 그러니까 말하고 듣고 이런 게 아니라 말하고 듣고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은 읽고 쓰고 읽는 것이 가장 컸고 가끔 쓰고 그렇게 했던 거죠. 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옛날에 일반적인 평민들이 한자를 몰라서 글은 쓰지 못했지만 말은 했었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온 한자를 한국에서 배운 이유는 글을 쓰고 읽고 하기 위해서 배웠던 거죠. 그거 어쩌면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더 이상 말로는 남아있지 않는 그 라틴어로 된 서적들을 읽고 향유하기 위해서 이 언어를 사용했다. 네, 언어를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주로 학습했던 대상자는 상류층들이 그 시대의 상류층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왜 배웠냐?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번역해서 읽기 위해서 사용된 교수법이다. 그래서 문법 규칙에 초점을 맞추었고요. 그래서 학습해서 어휘를 암기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능력으로 텍스트를 번역하는 읽기와 쓰기 활동 중심의 교수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변형식 교수법을 어,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론적으로 정리해보자 하면, 그 교수법이 태동된 배경은, 만들어진 배경은 수도사들을 처음에는 라틴어를 가르치는 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류층 사람들이 문학을 향유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교수법으로서 태동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수도사를 가르치는 데서 시작되어서 일반 외국어 교육 이론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아까 문법 번역칙이라고도 하고, 고전적 교수법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래된 전통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실제로 학습자들이 읽고 쓸 수 있지만 말하고 듣고를 못하는 약간 한쪽이 뭐 부족한 그런 교수법인데도 불구하고 현대까지도 유용하게 교실에서 사용되는 교수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로 전적으로 하진 않고 지금은 이제 의사소통의 시대니까 말하고 뭐 듣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으니까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들을 쭉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지식 습득 이런 차원에서는 사용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학습자 모호 환경에서 음, 그래서 습득 가능성이 좀 어려운 모호 환경에서 기초적인 부분을 다룰 때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법의 특징은 학습자의 모국어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혹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문법 번역식으로 배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책을, 단어를 많이 외우고,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그랬던 그런 시대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 중에는 외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 그럴 때는 간혹 문법 번역식이 사용되는 그 구간이 있죠. 한 교실 전체는 아니지만 어떤 한 구간에서 이 교수법이 사용되고, 음, 그래서 학습자 모국어로 번역하면서 이건 무슨 뜻이다. 이건 무슨 뜻이다. 뭐 어휘가 나와도 이 어휘는 한국어로 뭐다. 뭐 학습자 모국어 나라로 뭐 영어로 중국어로 뭐 우즈베키스탄 말로 뭐다. 이런 식의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는 낱낱이 문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어휘, 문법 이런 것. 목록화된 어휘 교육하고 저 어렸을 때는 보케블러리, 영어를 배울 때 보케블러리 22,000 이런 책들을 죽도록 외우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목록화된 어휘 학습을 하고 하나하나의 문법을 상세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렇게 해서 그 익힌 문법과 어휘로 문장을 읽고 그리고 쓰고 이런 식의 교육이죠. 그런데 이 교수법은 한계가 있죠. 좋은 점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 비교적 단기간에 커리큘럼을 딸 수 있고요. 짧은 시간에 어떤 하나의 목표를 교육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어떤 언어를 공부할 때 문법 학습의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또 편리하고 친숙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른 학습자나 그리고 독학을 하려는 학습자들에게도 유용한 방법이죠. 기본적인 규칙을 알고 그리고 그걸 음, 적용하고 또 필요한 걸 더 추가로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일 중에 옛날에 일본어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전공이 일본어라서 일본어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공대, 건축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학습자들은 어, 목표가 일본어 논문을 읽는 게 목표였어요. 일본어로 된 건축학 관련 논문을 읽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일본어를 배울 때 요구사항이 우리는 말하는 거 안 해도 된다. 문법, 어휘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해서 내가 논문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좀 리즈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학습자들에게 이 문법 번역식의 수업을 적용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뭐, 사고도구어 교육, 이런 걸 했죠. 어휘론적으로는. 근데 좀, 사고도구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특정 분야에 필요한 어휘들, 그런 것들을 사고도구어라고 해요. 그 일상적인 일반적 어휘 말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때 그 학습자들은 건축학 전공하는 학습자들이었으니까 건축 시공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용어들, 그런 어휘들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일본어의 기본적인 문법을 가르쳐 줘서 그 문장을 예시로 논문 한 개를 같이 읽어보는 음, 그런 수업을 해서 3달 정도 가르쳤는데, 그리고 학생들은 모두 일본 논문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전문 용어들은 자기들이 원래 많이 알고, 그리고 어휘는 사전을 찾을 수 있고, 문법이라는 건 그 속성으로 배우면 그렇게 한 3개월에도 어떤 기본적인 문법을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제가 훌륭한 선생님이었지만, 근데 그런 문법 번역식으로서 적용하는 어떤 교실을 꾸려서 단기 커리큘럼을 짜서 가르쳐서 그들이 바로 전공 서적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유용한 교수법이 현대적으로 보자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돼요. 근데 여기에 한계는 단기간에 뭐 하루 매일 외워야 되는 어휘 양도 많고, 하루에 배우는 문법의 양도 많고, 읽어야 되는 지식의 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확장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아는 것이 많아지는데, 그 대신 듣고 말하고 이런 연습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식이 발화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게 실제로 외국어 교육에서는 큰 문제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대학원에 다니는 건축학도들은 딱 그냥 읽기만이 필요했으니까 문법 번역식이 괜찮지만 시간도 그들에게 없었고, 그랬지만 사실 뭐 한국어를 공부한다, 뭐 영어를 공부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렇게 그 문제점을 지적받게 된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이 활용된 교수법이지만, 이것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교수법 이런 것들이, 다양한 교수법이 발현되는,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는 우리 오늘은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대한 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학습자 모국어 지식이 불필요? 응, 그죠? 모국어로 뭐 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번역만 해주면 되니까 목표에 대한 문법 체계와 어휘 목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목표에 대한 문법 체계, 그리고 어휘 목록. 그다음에 읽기와 쓰기 중심의 문어에 능숙해야 돼. 구어 잘 못해도 요즘 유행하는 말 이런 건 몰라도 되고, 그냥 딱 사전적인 지식들 그런 것에 능숙해야 되고,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의 형태와 의미, 그런 대응 관계의 숙지. 뭐 요것은 뭐다. 뭐 아어서는 무슨 뜻이다. 느라고는 무슨 뜻이다. 이런 대응 관계,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 정도. 문법 번역하는 데 필요한, 문법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되죠. 교수법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문법 번역 교수법의 원리의 기본 전제를 보면, 첫 번째는 말보다 글이 우선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번역은 말하고 듣고 하려고 그걸 공부한 게 아니라, 그 문학 작품이나 그런 걸 읽으려고 그 해당 외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말보다는 글이 우선이 되고요. 그다음 외국어 학습의 목적이 문헌 연구의 도구로서 학습자의 논리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제가 건축학도를 가르쳤던 그 기억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도 보면 제 학습자들이 일본의 건축 관련 논문을 읽으려고 일본어를 공부했었죠. 그리고 이 교수법이
발생된 그 출발점은 라틴어로 된 책을 읽으려고, 그런 고도서를 읽으려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문헌 연구의 도구로서 자의 논리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학습이라는 것은 연역적 과정이고 모국어에 의존하면서 해서 학습되어야 한다라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문학 작품을 읽거나 지적 발달과 정신 훈련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읽고 쓰는 것이 주된 초점이고, 읽기 쓰기가 주 초점이고, 어휘 선택은 사용되는 독서 교재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다. 해당 교재 안에 있는 어휘를 학습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문법은 단어를 조합하는 규칙을 제공하고 수법은 단어의 어형 변화와 형태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문장이 언어 학습과 가르침의 기본 단위이고 학생들의 모국어가 교수 매체가 되는 것. 그다음 다섯 번째는 유창성보다는 정확성을 강조합니다. 구어 담화라면 유창성을 강조하게 되죠. 이건 문어 담화니까 정확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문법은 연역적으로 가르칩니다. 또 내용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내용은 단순히 문법적 분석의 연습 자료로 취급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이 문법 번역 교수법이 되겠고, 이러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목표의 문법과 어휘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 또 제가 건축학도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데 3개월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일본 논문을 어느 정도 읽게 됐다고 했죠. 뭐 너무 잘 읽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빠른 시간에 어떤 문법, 어휘, 그런 의미 차이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외국어 문법 체계를 이해하려는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문학 교재의 내용 이해가 초점일 경우 효과적입니다. 그다음은 문법을 통해 정확한 문장 구조 습득이 가능하고 정확한 번역 능력을 상당 수준까지 기를 수 있어서 문제 해결 상황에서 학습자를 능동적인 해결자가 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교사 중심 수업이기 때문에 문법 가르쳐주고 어휘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교사 중심 수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통제하기 쉬워서 수업에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습자의 목표와 그다음에 학습자의 모호와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에 읽기, 쓰기, 어휘력 이것만 필요하지 모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불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뭐 번역식에도. 그런데 단점과 한계점이 있어요. 의사소통을 위한 훈련이 등한시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물론 많은 글씨를 알게 되면 많은 어휘와 문법을 알면 어느 정도 말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아는 만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용되는 교재는 문학 작품들이 대부분이라서 실제로 외국어가 사용되는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우리도 뭐 한국어를 생각해 보면 어떤 소설 속의 어떤 대사를 우리가 말로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읽는 것과 말하는 것에 그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사용되는 비율이 낮아지게 되죠. 읽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으니까. 남 학습자가 불필요한 문법 규칙과 단어들을 끝없이 암기하고 어려운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지루한 느낌을 갖거나 좌절감을 느낄 수도 아, 힘들어. 나 오늘 100개 외웠어. 오늘 또 100개 외워야 돼. 이렇게 지루하고 힘들다. 이런 느낌을 난 못하겠다. 아무리 외워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 연역적 문법 설명은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다라고 하는 건 아이들은 좀 어렵죠. 그렇죠? 교사는 권위적이고 학생들은 교사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수동적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다. 교사가 이건 이거다. 그럼 그냥 그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 간 상호작용이 거의 없고 언어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뒷받침이 없어서 모국어 간섭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이렇게 외우다가 그냥 말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모호 간섭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큰 단점은 의사소통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말로서, 구어로서 듣고 말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없다라는, 뭐 오늘은 여기 학습하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문법 번역식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시간에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가장 큰 단점은 아는 만큼 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온 문법번역직 교수법의 실태를 보면, 예를 들면 영어를 모호로 하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조사 A를 문법 번역식으로 교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법 번역식으로 할 때 조사 A를 가르친다. 그러면 A라는 조사는 그 영어의 뜻이 in, on, at, to, for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A는 이런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학생한테 여기 있는 애는 인이야, 이건 애시야, 이건 온이야, 이건 투야 이렇게 제시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애가 각각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번역문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통해서 A의 쓰임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A의 기능이 범위 한정이고 서술어 또는 대상에 따라서 다른 뜻으로 쓰인다는 걸 체계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뭔 소리야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어, 첫 번째는 in이란 뜻으로 가르친다면 애가 in이다. in 뭐 클래스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in을 써주는 걸로 해서 교실 안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책상 위에 이렇게 그런 게 되는 거고 뭐 s로 쓰인다면 뭐 교실에서 밥을 먹어요. 학교에서 뭐 해요. 이런 게 되고. 그래서 뭐 1시에 만나요. 이런 거. 학교에 가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예문들은 그런 예문들을 사용해서 이 애는 인이구나. 이 애는 애시구나. 이걸 원래는 이제 현대적으로 의사소통으로 가르쳐주면 한국어 예문들을 통해서 장소 앞, 장소 뒤에 애가 오고 뭐 시간 뒤에 애가 오면 어떤 의미가 되고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현대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애는 애시야. 여기 있는 애는 인이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 해당 모어의 그 언어로. 심지어는 인만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한 한국어를 모두 영어로 설명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인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하면 어때요? 이해는 바로 1초 만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는 인이야 하면 알았어. 이렇게 되죠. 영어 하자가 그죠? 근데 우리가 현대적으로 그 의사소통 차원에서 과정 중심으로 한국어를 가르친다면 시간에 해당되는 단어, 장소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놓고 그걸 이렇게 예문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학습자가 이해하는데 빠르면 3분, 길면 10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이냐 하면 10초면 해결되는 그런 방법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할 수가 있었던 이렇게 애라는 조사가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뭐 한 개에 얼마예요 하면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게 이 뜻이다 알려주고 이 사과는 한 개에 얼마예요라고 예문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 사과는 한 개 얼마예요도 또 해당 목표로 학습자 언어로 해석해줘. 여기서는 근데 해석을 해줘서 선생님이 학습자 모호 지식이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 잘 하더라도, 목표인 그 언어에 뭐 발음이 좋아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습 시에 예문에 나타난 새로운 어휘 목록을 형태로 제시한다. 내가 사용되는 앞에 있는 장소 어휘들을 쭉 알려준다든지. 문법기관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들을 예문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요. 저는 서울에 삽니다. 여기 에라는 거죠. 서울에. 하면 I live in 서울. in이 에다.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서울에 in 서울. 이렇게. 그러면 학생들에게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한다면 이렇게 영어로 I live in 서울이라고 해두고 한국은 서울 플러스 에가 되는데 영어는 in 플러스 서울이 되죠. 요런 한국어는 place 뒤에 온다. 장소 뒤에 온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죠. 그렇게 문법 번역식은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면 제 교실은 3층에 있습니다. 에 있어요. 그런데 3층에 하면 온더 더까지는 아니고, 온이 이제 애 자체는 온이니까, 여기는 더, 그 서드 플로어는 뒤에 때문에 더가 생겼으니까, 온이라는 게 요거. 근데 여기도 보면 3층인데, 여기는 온 3층이 되잖아요. 요런 차이점. 영어권인 예시예요, 이건. 아버지는 지금 회사에 계십니다. 뭐, 회사에서 일합니다. 이런 거죠, 그쵸? My father is at work. 그죠? 회사에서 일한다, 회사에 계신다. 한국어는 에 계신다니까 at. 회사에서 일한다 하면 에서도 at이 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갑니다예요. go to 어디? 학교. to school. 저는 일주일에 3번 테니스를 칩니다. 여기는 for week 이렇게. I play tennis twice per week 이렇게. 그래서 week에 week 이렇게 다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영어와 한국어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써야 돼, 여기에 써야 돼를 이렇게 문장으로 딱 보여주면서 해석해줘. 칠판에 이렇게 써주면서 이건 무슨 뜻이야? 뭐, I live는 I는 나고 live는 살다고 서울은 서울이고 애는 인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매칭해줘서 의미의 그 차이 이런 거 위치 차이 이런 것도 설명해주면서 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돼서 어디에 가서 실제 전체를 문법 번역식으로는 하면 안 돼요. 근데 혹시 목표를 안다면 교실의 일부분, 문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 이런 데서 사용할 수도 있는 문법이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학당에 다니면 좀 불가능해요. 한국에서 어학당에 다니면 내 교실에 학습자가 하나의 언어권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요즘 이제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한국어 교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뭐 특정 국가에서 학생이 많이 오면 그 특정 언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예를 들면 중국 학생이 많이 들어온 학교가 있다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그 중국인 학생만 있는 반을 가르쳐서 이런 문법 번역식으로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한국에서 가르치면 일반적인 랭귀지 스쿨이나 이런 데서는 한국어로 가르치고 학생은 몇 개의 나라가 섞여 있고 그렇게 되면 외국어를 사용하게 되면 또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문법 번역식이 불가능한 교실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뭐 어떤 중국이나 이런 나라의 어떤 뭐 인도네시아,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에 가서 가르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나라를 언어를 조금 안다면 이렇게 대입해서 설명해주면 빨리 많은 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일 때는 뭐 수업의 전체가 아니라 수업의 일부분에서 어휘와 문법 정도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교수법. 그래서 이 교수법은 어 이건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이에요. 92쪽에서 94쪽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물론 앞에도 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표가 있는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번역식 교수법을 적용한 교실의 수업 모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수업의 단계에서 여기 단계와 교사활동, 학생활동이 있는데 단계는 도입, 설명, 수행, 수행 후 요 정도의 단계를 이렇게 거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모형을 보는 방법은 도입, 설명, 수행, 수행 후 이렇게 되고 도입 단계에서 교사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준비된 텍스트를 읽힌다. 그러면 학생은 준비된 텍스트를 읽는다라는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도입에서는 텍스트를 주고 읽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읽어라 혹은 따라 읽어라 이렇게 읽게 하고 그리고 학생은 읽고 도입해서 그래서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막 있으니까 이런 거 공부하나 보다 이렇게 학생은 알게 되는 거고 설명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설명해 주는데 문법이라면 바로 앞에 예로 들었던 애의 경우라면 애의 용법을 번역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막 이렇게 단순히 아니지. 이게 더 단순하죠. 번역이. 그렇죠? 그냥 막 뭔가 여러 예시를 들면서 복합적으로 의미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음, 번역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학생들은 판서를 적거나 쓰거나 들으면서 문법 의미를 이해합니다. 자, 여기서 들으면서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학습자의 모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목표를 잘 말 못해요. 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잘해도 되지만 못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서 학습자 모국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자 모어로. 목표가 아니라 학습자들의 목표가 아닌 학습자 모어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들으면서 모어로 설명된 걸 들으면서 문법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수행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애의 여러 가지 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그럼 이제 설명 단계에선 애는 인이야, 애시야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면 여기에서는 애가 들어간 예시들을 보여주는 거죠. 책상 위에 있어요. 뭐 볼펜이 필통 안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한국에 살아요. 뭐 서울에 살아요. 이렇게 그런 예문들을 보게 되는 거고 학생들은 쓰기나 말하기를 통해서 내 용법을 표현합니다. 말을 해서 읽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에 가다를 하면 그렇게 쓰기 혹은 말하기를 통해서 표현하고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이 똑바로 쓰나 아니면 똑바로 대답했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여기서 말하기를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말하기 하잖아요. 이런데 말하는 의사소통의 목표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쓴 걸 읽을 수 있는 정도의 필요한 말인 거죠. 그거 뭐예요? 라든지 뭐 학교에 가요? 이렇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수행 후에는 적절한 예들을 선정해서 강화해 준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속 다양한 자료를 준다. 이런 거고 모범 문장을 학생들은 숙제하고 스스로 수정해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한다. 그래서 읽고 쓰기에 능숙해지는. 말을 뭐 하나도 못하진 않겠지만 읽고 쓰기, 읽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좀 나아가면 쓸 수도 있게 그런 정도. 한국에서도 내 친구들 아이들은 옛날에 어렸을 때 배운 영어 실력이 문법 번역식으로 배워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 영어로 논문에 abstract 쓰고 그다음에 영어로 된 책도 읽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말하기는 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길에서 말할 수 없는 거. 그 카페에서 커피 한을 시키는 게 좀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어를 아주 잘해도.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적용한 지도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부분 예시에 나온 조사 A 쓰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학습 목표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쓸 수 있어야 되죠. 한국어 전공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 계속 써야 되는데 좋은 예시가 이 책에 있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책에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조사 A 쓰임을 이해한다. A의 다양한 쓰임. 주요 학습이 다양한 쓰임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식 그 과정 중심, 뭐 의사소통 중심 교육에서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를 다 한꺼번에 익혀야 되니까 다양한 쓰임을 익히지 않아요, 한 번에는. 한 번에는 한 가지 쓰임만 익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양한 쓰임을 이해한다. 초급 1단계 수업이다. 이게 뭐 학교에 가요, 한국에 살아요, 이런 것들은 초급이에요. 50분 동안 수업을 한다. 그 도입에서는 어떻게 하냐? 텍스트 읽기. 그래서 준비된 대화 또는 텍스트를 읽는다. 예를 들면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에 삽니다. 여기 제 가족은 3명입니다. 저는 날마다 학교에 갑니다. 여기는 학교에 갑니다. 여기 서울에 삽니다. 여기는 학교에 갑니다. 그죠? 여기 인서울인데 여기는 투 스쿨이잖아요. 수업은 9시에 시작합니다. 여기는 타임이에요. 시간 뒤에 에고. 제 교실은 3층에 있습니다. 여기도 위치에 3층에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회사에 계십니다. 혹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그죠? 에 되는 거고, 어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여기도 애가 있고, 저는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일주일이죠. 그죠? 일주일에 3번 테니스를 칩니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의 문장 속에 애가 한 번, 두 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의 애가 나왔어요. 그 7번의 애는 각자 의미도 적어도 지금 4가지 이상의 4개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제시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그 도표에서 그 설명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제 제시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일단 번역을 제시합니다. 이 여러 가지 용법을 번역을 통해 제시합니다. 아까 이제 앞에 나왔던 것처럼 저는 서울에 삽니다. 인 서울 이런 것. 물론 여기는 그 제가 그대로 스캔해서 올려서 색깔이 없는데 사실 아까 앞에 예시에는 제가 색깔을 다 바꿔서 넣었죠. 그러니까 실제 교실이라면 그 목표가 되는 이 애 부분과 인 부분을 색깔을 달리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까 있던 예시와 같으니까 여기 넘어갈게요. 이렇게 제시 부분에서 번역을 통해서 이 앞 페이지에 있는 서울에 삽니다. 학교에 갑니다. 이런 것들을 서울에 삽니다. 뭐 3층에 있습니다. 회사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번역문을 아예 해주는 거죠. 읽고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의 기본 기능이 범위 한정이고 서술어 또는 대상에 따라 다른 뜻으로 쓰이는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인으로의 의미로 쓰일 경우는 저는 서울에 삽니다. 음, 서울은 한국에 있습니다. in 코리아. 내 학교는 임운동에 있습니다. My school is in 임운동. 이런 식. 온의 의미로 쓰일 때는 책이 책상에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위에 있겠지? 요렇게 그 번역을 이렇게 해주는 거고, 온의 의미로 쓰이는 거, 인의 의미로 쓰이는 거 끼리 모아서 또 설명해주고, 온의 의미도 모아서 설명해주고. 그래도 온의 의미죠. 밥이 밥상에 있습니다. 코트를 옷걸이에 겁니다. 그다음에 햇의 의미로 쓰일 때는 회사에 계십니다. 집에 계십니다. at work now. 그다음에 at home. 이렇게. 그다음에 9시에 시작합니다. at 9. 근데 여기는 지금 3에 이게 하나로 돼 있는데 사실 회사에 있다, 뭐 집에 있다 이런 경우하고 이 9시에 시작한다는 시간 뒤에 있는 건 또 똑같은 at이지만 at의 2가지 의미잖아요, 사실. 이런 건 또 한 번 더 분리해주면 더 좋죠. 그다음 to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학교에 갑니다. to school이죠, 그죠? go to school 할 때, 이럴 때 제주도에 갑니다죠, 그죠? 집에 오세요, 이렇게 to의 의미로 쓰이는 것들을 예를 통해서 예문 번역을 통해서죠. 엄밀히 따지면 예문만을 통하는 게 아니라 예문의 번역을 통해서 한다. 그다음 포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일주일에 3번, 한 개에 1,000원,
1년에 2번, 이렇게. 일주일에 3번 테니스를 칩니다. 할 때, 포 위크. 그 다음에, 사과는 한 개에 1,000원입니다. 네, 포 원, 한 개에, 이렇게 되는 것. 1년에 2번 할 때도, 포 이얼. 해서 1년에 2번. 이렇게 그 부분의 색깔을 좀 달리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문장 번역을 통해서 이 포의 의미를 주는 거죠. 지금 5개의 의미를 여기서는 제시했는데, 투의 의미, 에의 의미, 그 다음에 인의 의미, 온의 의미, 포의 의미, 이렇게 5가지로, 뭐 실제로 아까 액 같은 경우는 2가지도 있었으니까, 그것들을 예시 문장의 번역을 통해서 제시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게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문법을 설명을 번역을 통해서 했어요. 그렇죠? 필요한 어휘도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면 되고, 연습 단계와 마무리 단계에서는 수행과 수행 후 단계가 되겠죠. 그 단계에서는 쓰기 활동, 후 말하기, 이런 식으로. 문법적 설명으로 제시된 애를 사용해서 예문을 만들고 발표하고, 이렇게. 예문을 만들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 하루에 3번, 일주일에 3번 테니스를 칩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 달에 뭐 2번 여행을 갑니다. 뭐 사과는 한 개에 1,000원입니다. 그럼 학생이 쓰기 하는 건 어떤 거 쓸 수 있어요? 뭐 딸기는 뭐 배는 이런 식으로. 빵은 한 개에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사과는 한 병에 이런 것도 병 이런 것도 배운다면 그렇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서는 새로 난 어휘 목록을 제시해주고 외워오도록 숙제를 준다. 그래서 오늘 배운 문법과 어휘 외워오고 또 여기에는 이렇게 어휘 목록을 주고 외운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5개의 애를 배웠다면 이 각각의 예문을 여기에서도 연습했지만 추가로 뭐 5개씩 더 써와라 이런 숙제를 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게 좀 확장이 되면 우리 맨 앞에 보면 여기 우리 맨 앞에서 보면 이렇게 문장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글을 써와라. 여기에만 써와라. 이런 걸 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생이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디 사람 할까? 우즈베키스탄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대전에 삽니다. 제 가족은 모두 뭐 4명입니다. 저는 날마다 안 가네. 그치? 일주일에 2번 학교에 갑니다. 수업은 9시에, 10시에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응. 우리 교실은 8층에 있습니다. 뭐 5층에 있습니다. 6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가족들은 우즈베키스탄에 있습니다. 저는 뭘 좋아할까? 뭐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뭐 친구들과 야구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는 일주일에 1번 여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오게 할 수 있죠. 쓰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숙제라는 부분에서는 어휘만 외우는 게 문법 번역식은 어휘만 외우나 봐. 그게 아니라 어휘도 외우고 문법도 외워서 그 문법과 이 어휘들을 사용해서 문장 만들기도 시키고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그 교실에서 제시했던 문장을 예를 들어서 써오게 하기도 하면 수업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문법 번역식이 뭐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각자 한번 책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냥 문법 번역식을 내용 설명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보기 뭐 이런 거 있죠? 해보시고 이 예시처럼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의 언어를 정해서 문법 번역식의 그 수업 그 계획서 있죠? 마지막에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